제 딸 체리는 장인어른께는 새 테슬라를 선물했지만 제 65번째 생일엔 겨우 2만 원짜리 샴푸 하나를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건네며 이렇게 말했죠. 아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일주일 뒤, 그녀는 저에게 23번이나 전화를 걸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클릭하기 전에 이 채널 구독과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리차드 형님의 생일 파티 자리에서 멀티플 스트링 조명이 켜진 우아한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손에 든 메를로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그 와중에 체린의 목소리가 파티의 대화 소리를 가르며 제 귀를 찢었죠. 아빠, 언젠가는 그 녹슨 픽업 트럭 버리고 쓸만한 차량으로 바꾸실 날이 오겠죠. 반짝이는 다이아 귀걸이 아래 그녀의 미소는 린넨 테이블 위에 놓인 날카로운 스테이크 칼보다 훨씬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웃, 지인, 부유층 손님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웃음은 어색한 기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오르듯 느꼈습니다. 재밌는 얘기네. 체리나, 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번쩍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지.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에 쥔 와인잔은 흔들렸고 와인 한 방울이 잔의 세 줄기 사이를 천천히 따라 내려오며 경고처럼 반짝였습니다. 리차드 뒷마당은 장미꽃, 분수, 샴페인 잔의 울림으로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안목을 존중했지만 그날 밤엔 질투가 다른 형태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체리는 머리를 휙 젖히며 달콤한 웃음으로 리차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도윤 씨. 남편인 도윤은 롤렉스 시계를 반짝이며 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아버님께 가장 좋은 것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리차드의 어깨를 툭 치며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손님들은 수근거림으로 찬성했고 모두의 시선은 나와 체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갈색 카키 바지와 셔츠가 점점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진짜 주인공을 보여줄 시간이다. 체리는 거리를 향해 손짓했고 손님들은 흥분한 발걸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발이 잔디에 빠진 제 로퍼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제 자존심은 여전히 아렸습니다. 체리는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어깨에 업어달라고 애원하던 꼬마였던 제 딸이 이제는 말 한마디를 무기로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가로등 아래 은은하게 빛났고 블랙바디의 매끈한 곡선은 감탄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모델 S 플레드입니다. 도요는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모든 옵션 풀로 채운 모든 걸 가진 아버지를 위한 차입니다. 리차드는 웃으며 본이들 손으로 훑었고 차량 표면은 군중의 얼굴을 반사하며 경이로움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은 왜곡된 반사 속에 나타났고 눈은 유리 곡선 아래 오목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고통을 삼켰습니다. 옆에 있던 컨트리클럽 친구 탐이 중얼거렸죠. 참 속 내비치는 데는 재능이 있더군요. 진짜 그는 스카치 잔을 홀짝였지만 제 속이 그만 알아챌 리가 없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뭔가를 알리는 재능도 있네요. 제 목소리는 실제 감정보다 가볍게 들렸습니다. 체리는 리차드를 안으며 도요는 앞에서 키 포브를 던지고 웃으며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체린이 날 향해 던진 순간의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깔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배 제스처를 했죠. 리차드를 위하여. 그러자 도윤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철우 씨. 지루한 말은 말고요. 오늘 주인공은 아버지셨어요. 체리는 날카롭게 웃었고 저는 웃음을 강제로 억누르며 유리잔을 내렸습니다. 파! 티는 여전히 그 자리를 계속 돌았고 랍스터 슬라이더 접시가 돌았으며
앙상블 팀은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생기 있게 연주했죠. 저는 정원의 가장자리로 떠밀리듯 이동했고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녹슨 픽업 트럭으로 저는 그녀를 대학에 데려다 주었고 기숙사 가구와 꿈을 싣고 다녔으며 그 교육을 위해 모든 비용을 냈습니다. 그녀와 도윤은 조명 아래 그 반짝이는 삶을 꾸렸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괜찮으세요? 리차드의 이웃 수잔이 제 팔을 살짝 잡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찡그려졌고 와인잔이 기울어져 빨간 와인 한 방울이 잔디 위로 떨어졌죠.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잔은 잠시 멈췄다가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생각의 무게를 어깨 위에 올린 채 혼자 남았습니다. 그 순간엔 체린에게 왜 그러는지 묻고 싶었지만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논쟁은 손님이 줄어든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았고 디저트 테이블 옆에서 계산된 우아함으로 마카롱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체리나, 그네 트럭 얘기. 무슨 뜻이었지? 그녀는 눈도 안 떼고 대꾸했어요. 아빠, 너무 예민하시네요. 그냥 농담이었잖아요. 목소리는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농담. 저는 한 걸음 다가갔고 유리잔은 테이블에 쾅 부딪히며 음악을 깨버렸습니다. 모두 앞에서 나를 망신 주는 게 웃기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제대로 웃진 않았죠. 망신이라니요? 아빠, 그냥 분위기 살리려던 건데요. 그때 도윤이 그녀 곁에 나타났고 팔을 그녀의 허리에 감싸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철우 씨, 좋은 밤을 망칠 필요 없잖아요. 그는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무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주변 몇몇 손님들은 조용한 웅성거림을 시작했죠. 저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리차드가 체린을 불렀고 그 따뜻한 음성에 그녀는 슬며시 떠나갔습니다. 저는 도윤의 비웃음과 체린의 말에 찌릿함을 남긴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티의 조명이 조금씩 흐려졌고 제 심장은 귀에 울리듯 크게 뛰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떠난 후 저는 거리 쪽에 서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조용히 빛났고 그 광택은 거리 조명에 반짝이며 제가 아닌 것들의 상징으로 존재했습니다. 제 생일까지는 딱 일주일. 저는 체린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할 줄 알았어요. 이걸 능가할 무언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를 그렇게 대할까? 아니면 나는 그냥 계속 기대하는 바보였을까? 저는 캘리스펠의 어두운 거리를 걸었고 제 발걸음은 조용히 울렸습니다. 체린의 말, 그녀의 차가운 시선, 도윤의 웃음 모두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조명을 끄고 새벽까지 팔걸이 의자에 앉았죠. 오래전 달랐던 제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며 추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가슴엔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지만 현관에 쏟아지는 햇살은 어쩐지 체린이 여전히 날 놀라게 해줄 수 있다는 미약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현관에 비치고 커피잔을 따뜻하게 감싸듯 베고드 의자에 앉아있던 제 손에 씻은 커피향이 퍼졌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무라인드 거리 음표처럼 퍼졌죠. 저는 흔들리는 등나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익숙한 삐걱거림이 오히려 위안이었습니다. 생일까지 딱 사흘 남아 있었습니다. 리차드의 파티에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연이가 무언가 특별한 걸 준비해 올 거라는 희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처럼 반짝이고 당당한 선물. 아마 이번엔 제 차례가 아닐까 생각했죠. 굿모닝, 철우 씨. 이오신 엘린 아주머니께서 우편함 앞에서 개를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큰 생일 계획 있으세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죠. 그저 뒷마당에서 작은 잔치요. 당신은 도 못 오시죠? 그녀는 강아지를 끌며 웃었고
뒤돌며 말했습니다. 체린이가 저 테슬라 이후 큰 거 하나 준비한다더라고요. 그 질문의 여운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놀라움이라고요? 체리는 항상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엔 제 베개 밑에 그림을 숨겨두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놀라움은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잡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계피향이 퍼지는 따뜻한 분위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됐죠. 철우 씨, 언제나처럼요. 카운터 너머로 마리아가 묻길래 블랙커피, 설탕 2개요. 그리고 혹시 후하게 주실 수 있다면 스콘도 하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65번째 생일이군요. 혹시 체린이가 큰 걸 준비했을까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제 가슴에는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커피를 내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부디 멋진 선물이길. 기다리는 동안 전화기를 꺼내봤지만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어제 체린에게 오실 수 있길 바란다는 단순한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죠. 제 엄지가 체린의 이름을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오게 두자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대학 등록금 광고가 흘러나왔고 저는 체린의 졸업식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희생했던 날들. 그날 밤 받은 조롱의 통증이 다시금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엘린의 남편 피트가 울타리 기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도울까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말했죠. 그는 망치를 건네며 정말 큰 도움이네. 철우 씨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옆에 앉아 못 박는 소리에 맞춰 머릿속을 정리했죠? 작업을 마치고 그는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체린이 아버지께는 뭐 주실까요? 리차드에게 준 차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와 주기만 해도 고마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진 건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존재감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저녁엔 차 마당에 나와 트럭을 청소했습니다. 닦아낸 파란색 보니든 희미하게 색이 바랬지만 수많은 눈보라도, 이사도, 추억도 견뎌낸 차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차 유리 너머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믿을 만했다는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체린이 그녀를 위해 제가 준비한 실내를 조롱했지만 저는 그 기억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돌아설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래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던 길에 폰이 울렸고 체린에게서 온 텍스트 메시지가 떴습니다. 우리 노력해볼게요. 바쁜 주였어요. 따뜻함도 이모지 하나도 없이 단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그 말, 저는 미소를 잃었고 화면 위로 엄지가 떠 있었다가 문자를 보냈죠. 좋아. 그럼 보자. 제 낙관은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마당에 나가 파티 조명을 걸었습니다. 공기는 따뜻했고 잔디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는 체린이 뭔가 멋진 걸 선보일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시계 아니면 여행권 같은 선물. 정말 날 보시는구나. 아빠라고 말해줄 무언가를요. 마지막 조명을 달자 어스름 속에서 빛이 깜빡였고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제 폰도 울렸고 다시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오직 밤바람과 제 안의 의심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가 저를 실망시키고 말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65번째 생일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맑고 안전했으며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세우고 그릴을 점검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죠. 아직도 체린에게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야드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정문에 서서 인사를 했지만 눈은 자꾸 도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를 기다리며. 웃음소리는 뒷뜰을 가득 메우고 컨트리 음악이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장 테이블 위 체크문의 식탁보 위엔 접이식 테이블과 조명이 따뜻하게 빛났죠. 저의 65번째 생일 파티는 한창이었고 이웃, 동생 칼, 공학 동료 옛 친구들 모두 플라스틱 컵을 들고 제 눈앞에서 축하했습니다. 그릴 옆에 서서 맥주를 든 채 엘린이 작년에 자신의 테리어가 햄버거를 훔친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공기에는 탄 핫도그와 나일락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철우, 우리 동네 돌려주는 사람. 칼이 술잔을 높이 들며 말했어요. 그는 제가 동네를 유지시켜온 든든한 사람이라며 축혀 세웠고 손님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흐뭇하게 웃었고 뺨은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선물들은 탁자 위에 쌓였습니다. 엘린의 집에서 만든 사과 파이, 칼이 준 혁명사 책, 클럽 친구탐이 준 위스키 한 병까지. 각각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 정문을 향해 떠났습니다. 체린과 도윤이 도착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때 마리아에게서 작은 상자가 건네졌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상자를 밀어주었고 저는 급히 포장을 찢었습니다. 안에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라는 문구가 새겨진 머그잔이 있었습니다. 군중은 박수쳤고 저는 진심 어린 웃음을 내며 머그잔을 들어올렸습니다. 마리아,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다른 선물들 옆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감사함에 제 가슴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기다림의 열망이 일렁였습니다. 체린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테슬라 이후로 그녀가 어떤 큰 무언가를 계획했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 여행 티켓, 혹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아빠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행동. 저는 폰을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늦으셨지만 괜찮다니까요. 2시간 뒤. 문이 삐걱 열리며 체린이 실크 드레스를 흩날리며 나왔고 도윤은 맞춤형 블레이저를 입고 뒤달았습니다. 마치 잡지 속에서 튀어나온 듯했고 청바지와 원피스를 입은 손님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늦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로 맞았습니다. 왔구나. 차가 막혀서요. 체린이 말했고 뺨에 에어 키스를 주었지만 향수는 강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이미 폰을 스크롤 중이었죠.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이를 이해하려 했으며 두 사람을 음식 테이블로 인도했습니다. 접시 하나 가져오세요. 같이 즐기자고요. 음식이 펼쳐진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코슬로, 햄버거, 마리아가 만든 감자 샐러드도 있어요. 워체리는 마당을 휙 훑어보더니 묘한 평가자의 눈빛으로 입술을 조였다. 귀여운 세팅이네요. 아빠, 그녀의 말투는 깔끔했고 그 감정은 명백했다. 도윤이 콧방귀를 뀌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저는 그 말은 무시한 채 체린과 도윤을 동생 칼에게 소개했습니다. 칼은 도윤의 어깨를 너무 세게 툭 쳤고 분위기는 어색해졌죠. 파티는 이어졌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디저트 테이블 근처에 머물렀고 속삭이듯 대화하며 거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웃 엘린과 탐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체린이 다가왔죠. 그녀의 손목엔 점포에서 산 듯한 선물 가방이 달랑 매달려 있었고 부드러운 포장지가 흐트러지듯 삐져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빠 말을 할 때 그녀의 미소는 얄팍했고 눈빛은 다른데 를 향해 있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고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들었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손을 넣어 안을 꺼내자 기름칠조차 없는 평범한 샴푸와 비누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유소에서 사온 듯한 일반 제품. 가방은 테이블에 부드럽게 쿵 내려앉았고 포장지는 구겨졌습니다. 아빠에게요. 체린의 목소리는 큰 소리였고 공연용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 받을 자격 없어요. 몇몇 손님은 숨을 멈추었고 도윤은 의자에 기대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샴푸를 잡고 손이 시릴 정도로 쥐었습니다.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고마워. 창의적인 선택이네 라고 말했지만 그 단어는 재처럼 목에 달라붙었습니다. 농담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미소와 그의 웃음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디저트 테이블 앞에서 우리는 긴장 테이블에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포크가 접시를 긁고 대화가 빈틈을 메웠습니다. 체리는 상체를 숙이며 말했다. 이 집, 아빠, 참 앙증맞아요. 업그레이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표면에선 단맛이었지만 말은 분명 칼날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고 답했습니다. 난 만족해. 모든 사람이 대저택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좁혀졌고 다음은 도윤이 말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야심은 나쁘지 않죠. 철우 씨. 아빠 냄새나 좀 상쾌한 걸로 해서 그는 팔이 퇴치하듯 손짓했습니다. 체리는 잔인하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고 테이블에 있던 어린 소녀가 제 소매를 잡으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음악 소리가 소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빼며 소리가 풀밭 위에서 날카롭게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제가 소리쳤고 제 목소리는 공기를 갈랐습니다. 접시들이 흔들리고 유리가 기울었으며 물이 테이블보 위에 고였죠. 체린의 미소는 사라졌고 도윤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철우 씨. 그럴 의도는 엘린이 조심스레 제 말을 끊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 그들은 분명히 그랬다. 체리는 냅킨을 탁탁 털어버리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네요. 그녀는 뱀처럼 희죽이며 지갑을 챙겼습니다. 가자. 도윤 그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손님들은 잠시 얼어붙은 채 테이블에 남았습니다. 저는 구겨진 선물 가방을 바라봤고 테이블 위에 조명이 깜빡이며 분노가 차갑고 치밀하게 타올랐습니다. 파티는 흔적 없이 가라앉았고 손님들은 눈을 피해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연민 가득한 포옹조차 어색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저는 남겨진 접시들과 점점 어두워지는 조명 사이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고요함은 내 분노보다 무거웠습니다. 이하 동일 형식으로 계속됩니다. 테슬라는 반짝였지만 그 웅장한 제스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딸 체린과 그녀의 남편 도윤은 장인 리차드 씨 돈을 훔치면서까지 영웅인 척 연기한 셈이었죠. 커피는 그대로 식어 있었고 김이 서린 유리가 경고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죠? 제가 물었고 분노가 끓어도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예전 버릇이지. 프랭크는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행 쪽 사람들한테 여전히 빚진 게 있어. 그는 자판기 커피를 혀끝에 머금고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리차드는 아직 몰라. 하지만 그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수년 동안 조금씩 훑어왔지. 저는 종이를 넘겼고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전화를 통해 들었던 체린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맞춰봐라. 그녀는 자신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줄 알았고 도윤도 마찬가지였죠. 제 턱은 굳었고 머릿속엔 계획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때 엔지니어였습니다. 회로, 시스템, 해결책. 그 역량을 활용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식당 천장에 형광등이 윙윙거릴 때 1995년제 사무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컴퓨터의 저음, 제 책상 위의 설계도. 한 다리가 실패하려 했고 저는 밤새 각도를 조정했대. 스트를 거듭했죠. 아침엔 성공했습니다. 전략, 인내, 정확성.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닌 계획이었습니다. 철우 씨, 프랭크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응, 괜찮아. 여전히 폴더를 덮으며 말했죠. 이거 잘 보관해줘.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들은 무모하지만 멍청하진 않거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무모함이 맞았고 그것을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밖은 봄 햇살이 높았고 콩커드 가는 거리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과 자전거 탄 사람으로 활기찼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마음속엔 많은 문서와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채 떠올랐습니다. 코너에서 엘린 아주머니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더군요. 테리어도 함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철우 씨, 파티 들었어요. 그런 짓 당할 분 아니셨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엘린, 그녀의 친절은 제가 혼자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줬습니다. 그 지지가 회로가 순환하듯 에너지를 주었죠. 한방 제대로 먹여줘요. 그녀가 윙크하며 말하던 그 말에 저는 며칠 만에 처음 진짜 웃음을 터뜨렸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저의 오래된 공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죽 커버에 색이 바래고 페이지는 누렇지만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펜을 들고 빈 페이지를 펼쳤죠. 체린과 도유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전 더 이상 바보 노릇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 날짜, 아이디어를 끄적였습니다.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만들기 위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콘서트 조명처럼 데스크 램프 아래서 저는 계산된 한 장을 여러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프랭크의 문서 복사, 은행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 체린과 도윤이 그 반짝이는 테슬라를 리차드의 돈으로 산 증거였습니다. 모든 페이지는 3번씩 검토되었습니다. 실수도, 저로 연결될 흔적도 남지 않게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의자등에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냉장고의 저음이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심장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희열이 퍼졌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고함이나 장면은 아니었죠. 계산된 일격이었습니다. 봉투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의가 형태를 얻는 순간처럼. 그들은 저를 조롱했고 이제 자신들의 거짓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봉투를 작은 마닐라 봉투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공기는 상쾌했고 콩코드 거리는 5월에 여전히 졸린 상태였습니다. 도심 가장자리의 공원에서 저는 회색 후드티를 입은 건장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선을 회기며 제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반송 주소는 없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오까지 리차드 윌슨 사무실에 전달해줘요. 돈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은 계약처럼 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전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고 익명의 힘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리차드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다만 제 이름은 전혀 닿지 않을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로 공공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의 제가 재정 데이터까지 활용해 체린과 도윤의 지출, 부동산 기록 등을 추적했습니다. 사치품, 제2주택, 월 한 끼 식비보다 더 비싼 외식들. 탐욕이 흑백으로 드러났죠. 메모장을 펜으로 긁으며 사실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쌓였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함은 다시 1987년제 설계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설계도가 흩어지고 커피잔이 쌓이던 밤, 잘못된 수학과 설계도를 다음 날 완벽히 고쳤던 집중력. 그 집중력이 지금의 저를 움직였습니다. 체린과 도윤도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도서관 사서인 낯은 부인이 다가와 제 작업을 궁금해했고, 전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단지 이 도시에 대한 기록을 조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반쯤 진실이었고, 그녀는 웃으며 다음 주에 역사 강연을 권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올 땐 프린트된 문서들이 제 손에 쥐어졌고, 마음은 붕붕거렸습니다. 리차드에게 보내는 문서들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모든 허풍과 어두움은 이제 탄환이 되었습니다. 트럭의 엔진 소리와 함께 저는 집으로 향했고, 마음속에서 Till with it 이라는 체린의 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연료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자 불빛은 제 핸드폰 잔상 외엔 없었습니다. 혹시 리차드가 봉투를 받았을까 계속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비었지만 기대감은 제 안에서 전기가 되어 빛났습니다. 제가 보낸 봉투는 이제 움직이는 불씨였습니다. 나는 저녁 차 몰고 리차드의 저택 너머에 주차했습니다. 그의 아메리칸 컬로니얼 집은 철문과 흰 기둥으로 숨어 있었고, 그때 그의 BMW와 오디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체린의 하이힐이 찍히고, 도윤은 넥타이가 흐트러진 채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그들은 코어너드 에너멜즈처럼 움직였고, 분명 리차드가 문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낮게 숨어 저택을 지켜보며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음미했죠. 너무 늦기 전에 차를 돌렸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의 커피숍에 들어가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이미 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시 클럽 친구 탐이 와서 속삭이더군요. 아마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더라. 리차드 사무실에서 저는 벽 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파티는 텅 비었고 실수는 드러났고 이제 모두가 부서질 준비가 돼 있는 유리관처럼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정복자들의 속삭임이 그들을 등지기 시작했고 동맹들도 하나둘씩 떠났다. 내 걸음은 가벼워졌고 우유병이 손에서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그 게시글을 다시 열었다. 댓글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다. 회피하는 것 같네요. 크리스티나. 진짜 이야기는 뭐죠? 그들에 대한 지지는 무너지고 있었다. 거짓말은 너무 얇아져 더는 버티지 못했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미소를 지었다. 마우스를 쥔 손은 흔들림 없었고 시든 페투니아 꽃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들의 몰락을 상징하는 완벽한 이미지였다. 그들은 나를 앞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세 수 앞서 있었다. 다음 수는 조용하고 날카롭게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곧 칼날을 들이댈 시간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닫히며 딸깍 소리를 냈고 낡은 서류 가방이 광택 있는 참나무 책상 위에 툭 하고 떨어졌다. 방은 가죽과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정복자의 분주한 거리에서 새어 들어오는 교통소음이 은은하게 울렸다. 20년 동안 내 변호사였던 마가렛은 고풍스러운 안경을 고쳤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숫자 얘기할 준비 됐어요. 게리.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전문가다운 톤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낡고 해진 가죽은 오랜 세월의 신중한 선택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시작하죠.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다. 크리스티나와 조너선은 나를 평범한 은퇴자로 알고 있었다. 엔지니어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마가렛은 파일을 꺼내들며 펜으로 페이지를 두드렸다. 투자 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정말 대단한 자산을 쌓으셨네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8자리 숫자예요. 그녀는 등을 기대며 말했다. 안경 렌즈가 빛을 받았다. 대부분의 고객이라면 자랑했을 텐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자랑할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손가락으로 서류 가방 손잡이를 쓸며 이어 말했다. 이건 과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였죠. 방 안의 고요함은 나를 1989년 첫 투자 당시로 데려갔다. 허름한 복층 건물을 헐값에 사서 고치고 임대했다. 휴가도 없고 고급 차도 없. 오직 절제만 있었다. 절약한 모든 돈이 요새의 벽돌이 되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마가렛은 법률 노트를 내밀며 말했다. 딸과 사위에게 대응 전략이 있다고 하셨죠? 명예훼손, 사기, 심각한 혐의들이에요. 이 정도 재산이면 영향력도 크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녀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리처드에게 벌인 일에 대한 재정적 부정행위, 프랭크가 준 문서들로 가장 아플 곳을 치죠. 내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맥박은 빨라졌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차갑고 정밀한 정의.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시작했다. 민사소송부터 시작하죠. 공공기록으로 리처드의 증언도 있고 충분히 강하지만 복잡해질 거예요. 확실하세? 확실해요. 나는 턱을 굳게 다물고 말했다. 그들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박자기처럼 일정했다. 정복자의 중심가로 나서자 핸드폰이 울렸다. 향긋한 라일락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화면에는 크리스티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다. 어젯밤, 그녀는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소리를 질렀다. 아빠가 리처드에게 그 문서 보낸 거죠. 그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밖에 우리 재정 정보를 뒤질 수 없잖아요. 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추측은 정확했다. 아빠, 제발. 그녀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뭘 하시든 멈춰주세요. 우리 다 무너져요. 무너뜨린 건 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선택한 거야. 그녀의 흐느낌이 전화 너머로 들렸지만 나는 통화를 끊었다. 손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내가 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하고 있었다. 좋아. 불안에 떨게 두자. 빵집에서 호밀빵을 집어들자. 카운터 너머에서 카터 부인이 활짝 웃었다. 게리, 오늘따라 아주 활기차시네요. 그녀는 빵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요즘 동네에서 당신 얘기 많이 들려요. 늘 남 돕는다고요. 그냥 제가 할 일 했을 뿐이에요. 나는 진심이 담긴, 그러나 짧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따뜻함은 나를 다시 현실로 붙잡아줬다. 크리스티나가 묘사한 악인이 아니라 이 마을이 아는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리게 해줬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법적 서류들을 펼쳤다. 집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가렛이 보낸 소장은 모든 거짓말과 모든 횡령을 검은 글씨로 조목조목 담고 있었다.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또 크리스티나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는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내 시선은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줄 한 줄이 정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었다. 가방은 내 옆에 놓여 있었다. 내 계획의 조용한 동반자처럼 등불 아래에서 그 스크래치 자국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